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주식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미국의 FOMC 회의를 며칠 앞두고 어제 글로벌 시장은 전체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소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이나마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거래소에 외국인 순매수가 모처럼 들어오고 있네요.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 봤던 종목을 또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침 기존 추천주 에이스 특집으로 마련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여기까지 나오고 계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실지 간략하게 말씀 시장 부탁드립니다. 자체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동반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렇게 많은 규모로 들어오고 네.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번 주는 좀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등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 애청자분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주식 매매에 했던 자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 손실 좀 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종목 수를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강연회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좀 압축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또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시점 속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낙폭과대, 즉 시장에서 많이 빠진 것이 결국 호재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또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좀 이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탑5 5개 종목도 압축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는 가진 종목도 다시 보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김태환 멘토가 선정한 탑5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탑1입니다. 탑1은요, 6월에 선정된 의료기기 관련주 아이센스가 꼽혔습니다. 이어서 탑2는요, 3기 오토모티브네요. 이 종목 8월 31일에 이미 선정해 오신 종목이죠. 자, 이어서 탑3는요, 역시 앞서서 탑픽으로 가져오셨던 KT입니다. 탑4와 5도요, 이 낙폭과대도 특집으로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탑4는 현대제철이고요. 마지막 탑5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자, 기존에 가져갔던 종목들 재점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아이센스 하반기 성장성 본격화.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로 유명한 종목이죠.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기기주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센스 예전부터 김태환 멘토님께서 강조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바텍 다음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아이센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2분기에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을 역시 만들어냈던 그런 회사고요. 물론 혈당 그 측정기, 당뇨병과 관련된 혈당 측정기와 더불어서 혈당 스트립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송도 공장에 있는 그 공장 가공되고 있는 그 부분은 일본 아크레이항 쪽으로 계속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3분기에 중국 공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혈당 스트립 부분에 있어서 한 개 라인만 하더라도 한 3억 개 정도의 혈당 스트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아이센스는 본격적인 실적자도 상당히 좋아하셨지만 본격적인 외형 성장의 이제 가속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외에도 현재 인도 시장에도 법인을 좀 만들어냈고요. 또 남미 시장을 좀 진출하기 위해서 칠레 부분에서 나라에도 법인을 만들면서 교두보적인 역할을 좀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회사의 CEO가 적극적인 IR을 또 펼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좋고 외형 성장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압축해서도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무상증자를 또 50%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주가 10월 2일 날 또 교부가 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을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에 매수해서 가져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어제 같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신규적인 매수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률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건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탄다면 신주가 따듯이 5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단 아이센스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시장의 급락 속에서도 그다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시장이 회복되는 측면 속에서 주가 자체가 또다시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최근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 아이센스가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목표가를 일전에는 물론 무상증자 권리락이 이제는 7만 원 이상을 내다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제 7만 원 정도에서 무상증자 권리락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5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7만 원 정도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향후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조정 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에 관심을 가져줘 보신다면 충분히 이런 좋은 종목은 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꼭 한번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아이센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2분기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니 실적 모멘텀도 확실하고요. 이 해외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6월 1일에 가져오신 이후에 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어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해주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겠다는 종목 아이센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입니다. 탑2, 3D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주 중 경쟁력 우위. 네, 이 3기 오토모티브는요,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중형주지만 이 중에서도 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완성차 업체, 오늘 같은 장에서도 현대차나 또 기아차 같은 주가가 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물론 노조의 파업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도 완성차 업체, 부품주를 제가 업황을 소개해드리면서 3기 오토모티브, 그 경창산업 이런 종목들 좀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 외에도 만도나 현대 위아 또는 이제 SL 이런 종목들도 평화전공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제 부품주들의 바닥을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DCT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즉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즉 자동화된 수동 변속기와 관련된 상당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즉 현대차 그룹의 국내 생산 차량 또 해외 수출 차량에 충분히 탑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실질적인 이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12년부터 놓고 봤을 때 1,800억 원 매출에서 2,040억 그리고 작년 같은 2,400억 원대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또 영업이익 자체도 2013년 다소 좀 줄기는 줄었지만 2012년 대비 19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외형과 꾸준한 이익률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에 상당한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은 단기적으로 좀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물량들을 좀 외국인들이 충분히 소화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완성차 업체, 즉 환율 효과 물론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1,180원대에서 좀 전후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의 흐름 자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도 말씀드렸고 10월 달까지 환율의 효과는 전반기 변동성 때문에 충분히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일 수출주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잠시 차트를 좀 보시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주가 자체가 3,200원대의 바닥권에서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이렇게 상승 패턴을 보이면서 9월 고점 자체가 4,725원까지 고점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눌림목 자체는 적절한 상승 시점의 눌림목이 아니겠는가. 1차적으로 일단 눌림목 조정 한번 들어왔고요. 또 추가적 2차적인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고 3차적으로 또 세 번째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고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상승 쇠기형의 패턴 자체는 이와 같은 흐름을 갖고 간다면 꾸준하게 좀 중기적으로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5,000원 정도까지의 단기적 목표가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모습이니까 오히려 현재가 4,320원 약 보합 정도의 수준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물량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소개드렸던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밀렸던 모습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보다는 일본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 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금액 패턴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 오히려 눌림목 특별하게도 줬을 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신다면 1차적인 목표가 5,000원, 5,000원 정도의 분기점이 지지가 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두 번째 3기 오토모티브 이런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입니다. 네, 3기 오토모티브, 이 자동화, 수동 변속기 이쪽에서 수혜를 좀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주셨습니다. 또 이 종목은 환율 효과까지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탑픽으로 꼽혔던 종목이기도 한 3기 오토모티브, 중기적으로 고점 계속 높여갈 수 있다는 말 주시면서요. 단기 목표가 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탑3입니다. 탑3, KT, 실적 정상화 통한 배당 재개. 이 KT는 어제의 탑픽주였죠. 하루 만에 다시 가져오셨는데 오늘은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네요. 네, 또 오늘 시장 자체가 하락 반락되었다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자체가 다소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중국 증시 자체가 개장 이후 또 하락세 출발한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종목 수를 늘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KT 같은 경우는 탑픽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대형 낙폭 과대 종목군을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들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 할지라도 그 폭을 좀 먹으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당 같은 경우도 일단 500원 정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배당과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영업 흑자 전환도 이루어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저평가 인식이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비통신 계열사인 그 KT 렌탈이라든지 또 KT 캐피탈 이와 같은 그 비통신 계열사 부분의 매각을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적인 부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을 해가면서 리스크 요인들은 좀 관리해가는 그런 측면까지도 본다면 우리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KT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한 최근 그 핀테크 산업 자체가 워낙 화랑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 속에서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도 하반기 한두 개 업체에 대한 예비 인가가 또 결정이 될 텐데요. KT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KT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현재가 자체가 장중한 때 29,65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가 29,350원 미미합니다만은 50원 올라서 0.17% 정도의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제가 이 KT 주가 자체가 29,000원 정도 선에서 좀 밀릴 때 그죠? 분할 매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할 매수 이후에 단기적 목표가 정도는 32,000원 정도 수준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손절가 정도는 이제 직전에 주봉상의 저점이 되겠죠. 그 저점 자체를 좀 깨는 구간이라면 좀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27,550원 2012년도의 저점입니다. 이 저점 자체가 만약에 깨어진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시장 자체는 그럼 급락세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가능성 좀 우리가 시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또 어느 정도 박스권 이후에 재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니까 손절가를 오히려 넉넉하게 잡아드렸던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의 매수 가담하는 것은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세 번째 종목으로 KT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배당과 더불어서 리스크 해소도 기대가 되고 실적 정상화와 더불어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이 분할 매수 이후에 3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챙겨야 할 종목 KT를 세 번째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탑4입니다. 탑4 현대제철입니다. 현대하이스코 합병 시너지 기대. 자, 현대제철 역시 낙폭 과대주로 이미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현대하이스코와 합병 시너지가 이제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역시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소폭 움직이고 오르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지수 자체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제철은 물론 철강업황 자체가 아직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조선업황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건설업황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하지만 그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원가의 절감을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11%까지 개선시켰던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에 따른 본격적인 시너지 자체가 이제 3분기부터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현대제철이 낙폭 과대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에서 한 단계만 살짝 고개만 들고 현재 아직까지 큰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그 현대하이스코의 합병 이후에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종합제철사로서의 변신을 하기 위해서 뭐 단조라든지 뭐 특수강도 생산을 계속 해갈 것이면서 정규에서 고로업체로의 변신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현대제철 이 주가 자체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KT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기회가 계속적인 중소형 가추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많이 좀 안겨다 드렸는데 대형주들에 대한 분명한 터닝포인트 시점이 온다면 그 시점 분명히 한번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제가 대형주를 또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아무리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 정도의 등락 이후에 재차 재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부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 그동안 기관들의 어떤 공매도 흐름 때문에 좀 주가의 흐름, 업황이 좋지 못한 시점에서 계속 좀 밀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이 상승하기 이전에 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쯤에 다시 한번 물량을 매수해서 대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감안한다면 현대제철 주가 자체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실질적인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직은 강하게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바닥에서 지금 이제 매수에 개수인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최전의 저점 자체가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드리면 49,250원까지 밀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완성차 업체 그리고 또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 LG전자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자체가 한순간에 또 주가들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일전에 제가 부품주를 말씀드린 것좀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을 좀 시켜놓고 난 이후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관망만 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주한테 약간의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이제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53,000원 이하 또는 52,000원 정도 수준까지 밀린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1,000주를 매수한다면 그 밑에 또 2,000주 논두를 매수하는 정도로 떨어지는 폭마다 물량을 또 담아서 분할 매수 이후에 우리가 좀 가담해서 좀 중기적 관점도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고 낙폭이 과도했던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단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6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물론 거기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과 더불어서도 시장 자체도 전반적인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줘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보면 충분히 뭐 기술적인 반등에서 1차적인 반등폭을 준다면 한 5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을 때 62,000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그 반등폭을 한번 좀 생각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 바로 네 번째 종목으로 현대제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낙폭 과대 추천주로 뽑혔던 현대제철이죠. 이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무작정 많이 빠진 종목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종목이 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에 이 3분기 실적 반영이 예정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폭 오르고 있는 현대제철입니다. 바닥권 인식에 다가왔다라고 해주시면서요. 52,000원 정도에서 밀릴 경우 조금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중기적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58,000원, 다음에는 6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주시면서요. 현대제철 네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입니다. 탑5, 두산 인프라코어, 유동성 우려감 해소 기대.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제 장 초반에는 좀 강했었는데 다시 시초가 근처로 오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네. 오늘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두산인프라코도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지는 가운데 또 이제 악재적 요소도 좀 드러났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현대 건설도 빠지기도 했고 또 이와 같은 종목은 이제 회사채 상환에 따른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대형주들이 그때마다 악재가 하나씩 출현되면서 시장을 좀 짓눌러가는 시점에서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 상환 부담 이거 상당히 컸는데요. 자회사인 밥캣홀딩스가 이제 프리 IPO라고 해서 보통 이제 IPO를 하는 이유가 시장을 상장을 통해서 주식을 저렴한 자금을 조달을 통해서 회사를 이제 키워나가기 위해서 IPO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IPO 하기 이전에 프리 IPO 단계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좀 받으면서 거의 한 7천억 원대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바닥에서 상당한 매수에 좀 집중적인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 시장의 어떤 현재 경기 위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두산인프라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고 오히려 밥캣홀딩스와 같은 해외 미국 시장 이런 쪽에서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라고 또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두산인프라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는 좀 두산인프라코가 낙폭 과대된 대형주 소개드리면서도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떴다가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역시 윗꼬리를 좀 달면서 양선을 만들어내고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보시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주가도 6,000원대까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우리가 길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가는 2013년도 에 이제 17,000원대의 주가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가파르게 빠지진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전반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도에 시장이 상승하는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었지만 결국은 그 반등폭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대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고 상당한 낙폭 과대주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00원 고점 대비 6,000원이니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낮다고 해도 뭐 과언해야 할 정도인데요. 6,000원 정도의 저점을 찍어주고 최근 9월 달에 저점 자체가 장중간 때 저점이 6,130원을 찍었으니까 쌍바닥 패턴 속에서도 제일 좋은 것이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초과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주가도 단기적인 반등을 준다라면 8,000원 정도 초반선에서 다소 좀 한번 눌림목을 또 받고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그 정도 가격대보다는 거기서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9,500원 정도 수준까지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간다면 아마도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낙폭 과대된 대형주에 대해서. 물론 제가 지난주에 아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코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사물인터넷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10%는 장중에 뭐 뜨기도 떴는데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좀 보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바텍이나 뭐 성신양의 노로페인트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갖고 가면서 마지막 스파트를 낼 때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종목이지만 이런 낙폭 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쯤에서 좀 사놓고 기다리시면 시장을 관망하는 와중에 전부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 정도는 지지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 수요일이고 또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FOMC의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주 후반 정도의 좀 변동성이 크게 좀 확대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다소 좀 5일선이 약간 이탈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6,000원대 후반 정도 이런 가격대 정도 선이나 아니면 7,000원 정도 선에서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코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낙폭 과대에 더해서 그동안 현대 엔지니어링 악재까지 겹쳤었죠. 하지만 이 자회사 밥캣홀딩스가 자금을 좀 유치하면서 유동성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일단 6,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 초반까지 좀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요. 이 9,500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가져오셨던 종목들 5가지 모두 AS를 받아봤는데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저력 있는 종목이니만큼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탑픽주 뽑아봐야겠는데요.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리는 종목이 네. 결국은 수익이 좀 좋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텍 다음으로 제가 일전에 강조드린 한신기계도 있고 뭐 국보 디자인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 오늘 탑픽 의식 아이센스를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아이센스가 뽑혔습니다. 아이센스 2월 1일에 가져오셨지만요.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이 혈당 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 아이센스, AS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일단은 그 아이센스는 앞서 제가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려왔고, 여러 가지 뭐 또 방송 채널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마 아이센스에 대해서 아마 모르신 분들이 아마 서울경제TV를 예청하신 분들은 모르신 분들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이제 과연 지금 시점에서 매수에 가담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실적 자체도 일단 좋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사의 외형이 성장이 되어가면 저 매출이 더 증가가 되고 이익도 커져가면 결국 주가 자체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 만약에 주가가 지금 가격의 외형 성장,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시점 속에서 주가가 떠간다면 오히려 고평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외형이 성장되면서 이익률도 커져가면서 시장의 주가가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서도 충분한 그 유동성, 즉 거래량 자체가 활발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좀 강하게 그랩 상승하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조정을 받는 시점이라면 또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건 타이밍으로 보이겠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좀 반등을 주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은 좀 다시 뭐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38,100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150원 밀렸습니다. 2.9% 하락률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38,000원 정도 선부터 조금 더 밀려내리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에 가담을 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역시 5만 원 제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설정을 해드리고요. 아마 이 종목 자체의 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는 것은 어차피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밀렸을 때 손절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한 3만 한 2천 원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을 놓고 보시는 거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전 고점 42,000원대에는 분명히 매물을 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다면 상승 부분에 있어서 매물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기 탄력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종목이죠. 이 아이센스. 조정받는 오늘 현재가 38,000원대쯤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2,000원대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멘토님 공개 방송 그리고 강연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공개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한 줄 마감하면서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할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강연회가 또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역시 무료입니다. 미아역이 아니라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 역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피아빌티 1층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하반기 주도업종 주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환 멘토의 공개 방송 그리고 무료 강연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탑5 종목 AS까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